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모의고사 답안 쓰기 및 강평 해설 강의 1회차입니다. 다음 주 이제 2회차 2시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큰 문제 4문제를 학원 측에 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전적인 감각을 한번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십사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아쉽게도 한 분도 답안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08년 정도서부터 이제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를 했고요. 한 15년 넘게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비롯해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들, 예를 들어서 이공계 뭐 공대 학생이라든지 뭐 자연과학대학교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대 학생들, 뭐 문과대 학생들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뭐 소위 말하는 그 상위권에 있는 학생을 가르쳐 보기도 했었고 또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실력이 좀 약간은 모자라거나 또는 그보다 또 낮은 그런 수준의 학생들도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왔고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나름대로 축적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에서 그 수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강의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강의를 하는 이 교수자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강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수험생, 즉 수강생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수업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 다다음 주 7월 22일에 이제 여러분 제60회 변리사 2차 시험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법학 전공자가 아닌 비법학 전공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수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10분 발휘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실력으로, 그 실력이 실제적으로 점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넘게 가르치고 채점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알고 있고 이해했더라도 실제 그 정해진 2시간 안에 큰 4문제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교수자인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버겁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더욱구나 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수험서에 있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책을 뭐 1회독, 2회독, 3회독 뭐 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장에 가서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 재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할 때 밀키트 있잖아요. 밀키트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고등어 조림을 한다 그러면 고등어를 다 손질해서 살까지 뼈까지 다 바른 다음에 거기에 각종 뭐 야채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다 하나에 넣어놓고 저는 그냥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바로 고등어 조림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어 조림을 한다고 생선 가게에 가서 고등어 사가지고 그거를 다 손질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점수로 이어지려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기를 민사소송법에서 많은 쟁점이 있지만 한 60, 70개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면가락하고도 60점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쟁점을 커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이제 초시인 분은 요번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그 전반기 그다음에 그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 폭을 넓히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이제 1회독, 2회독이 끝났다. 그러면 하반기에서부터는 진짜 실전적인 어떤 그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해서 딱 시험에 나올 주제에 대한 쟁점에 대해 내가 이 쟁점에 나오면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이 딱 미리 확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2차 답안 노트. 그래서 어떤 쟁점에 나오면 나는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떤 학설, 어떤 입장을 취하고 판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결론은 뭘로 갈 것이라는 것이 미리 결론이 나서 그것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냥 쏟아낼 수 있게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문제를 읽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한 거를 막 끄집어내서 내가 공부했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데 이거야. 그래서 그를 조합해서 만약에 논리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작성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딱 보고 이거는 뭐에 대한 쟁점이네.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한 쟁점은 나는 이런 학설 있는데 어떤 학설을 취할 것이고 그 학설에 따라서 판례는 어떤데 결론은 어떻게 딱 할 것이라는 것이 딱 미리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1년 중에 하반기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주시면 쟁점이 한 6, 70개 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려서 그거를 시험 볼 때까지 노트를 만드시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시면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 부담감이나 또는 면가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벗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밀키트 아시겠죠? 밀키트처럼 여러분이 답안 노트를 쟁점별로 만드시라. 여러분의 논리대로. 그쵸? 그래서 뭐 여러분 논리 만들 때는 여러분 논리가 안 될 때는 책을 보면 참고하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때 너무 장하게 많은 어떤 논리나 그 다음에 결론, 비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민사소송법 여러분이 2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보통 15쪽의 답안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5쪽의 답안지를 만약에 100점이라고 할 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0점 단위로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나눈다 하면 10점은 한쪽 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물리적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점의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3쪽, 4쪽 쓰는 것도 굉장히 미련한 그런 행동이고요. 여러분이 딱 그 분량에 맞게 딱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큰 내 문제를 큰 어떤 구멍 없이 잘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한 게 만약에 나왔다. 그래서 나는 10점인데 거의 30점만큼 썼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30점 주는 게 아니고 10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다고 10점 또 100% 받지도 못해요. 실은. 그걸 채점하다 보면 만점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답안지에서 보면은 뭐가 이제 감점 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30점짜리 답안을 썼지만 실제로 답안에서 받는 득점은 많아야 8점, 9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분량을 감안하셔서 10점짜리다? 그러면 한쪽 반을 염두에 놓고 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점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쪽 반이죠. 4쪽 반 내지는 5쪽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일단은, 그거를 이제 뭐 전략을 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목차 구성이에요. 목차 구성. 이 답안을 쓸 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나름의 논리적인 어떤 귀결 또는 연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목차를 잘 구성을 해야 돼요. 이 목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파트를 지을 때 골조공사랑 똑같습니다. 이런 골조공사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최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허물어졌다고,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막상 목차를 잘못 잡으면 내가 알고 있어도 결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완전히 엉뚱한 서로 모순되는 어떤 결론이 나오거나 또는 그런 논리가 이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차를 충분히 구성을 하시고 이거를 목차의 구성에 따라서 한마디로 그 목차에 따라서 공란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차를 잘 구성하면 거의 시험의 반은 다 한 거나 다름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에 맞게 내가 내용 채워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목차 구성에 따라서 내용을 채워넣는 거라는 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미리 하반기 때부터 준비해 놓은 답안 노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갖다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차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험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 판검이라고 하죠. 문학 판검의 약자가 뭔가요? 문제의 소재, 문학 판검인데 그거는 문제의 소재. 그렇죠? 그 다음에 학설, 그 다음에 판례, 검토 이런 순으로 이제 목차를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조문 플러스 개념이에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다. 만약에 기판력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소재는 기판력에 있어서 본 사안에 있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과연 기판력에 저촉되는 어떤 후소를 제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다. 문제 소재하고 그러면 기판력에 대한 조문이 어디 있느냐? 216조와 218조에 있는데 해당하는 조문을 적시하고 그래서 기판력이 어떤 개념인지 기판력은 뭐다? 이미 기자, 판단판자. 이미 판단받아서 생긴 힘이다. 그럼 이미 판단받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모순을 금지하는 거다. 반복을 금지하는 거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써주고 그거와 관련된 학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례의 유권에서 그래서 나는 검토는 뭘로 갈 건지. 학설에도 보면 여러 학설이 있겠죠. B학설, A학설, C학설이 있는데 나는 A, B, C 학설 중에 C학설에 나는 타당하더라. 그러면 A학설에 대한 비판을 해줘야 되고 B학설에 대한 비판을 해서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비판 없이 나는 C학설이 좋으니까 C학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답안에서 좋은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A, B, C 학설이 있는데 A학설은 이래서 문제고 B학설은 이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C학설이 어떠한 점 때문에 적절하다. 그 다음에 원고 이익에 맞다. 이런 식으로 C학설을 채택한 다음에 C학설에 따르면 검토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어떻다. 이거와 관련해서 판례는 어떻게 판시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차 중요한데 이 목차에 따르면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전반기 하반기에 나올 때 하반기에 여러분이 하실 그런 작업들은
6, 70개의 쟁점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이죠. 그는 별 뭐 2개, 3개 이상 되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문제의 소재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사안은 뭐뭐에 대한 쟁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 노트에다 적고 그 다음에 조문은 몇 조고 조문 내용 써놓고 개념은 간단하게 의 써놓고 학설 A, B, C 학설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학설을 장황하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쓸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보통 줄 처리라고 하거든요. 한 줄 처리. 그래서 한 줄 처리 설명하고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을 써주면 보통 한 학설에 개념 써주고 비판하니까 두 줄이면 끝나겠죠. 여기도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판례도 한 두 줄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 아마, 노트의 한쪽 정도밖에 아마, 한 면 정도밖에 아마, 분량을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밀키트처럼 여러 갖고 있다가 요 쟁점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안만 잘 여러분이 갖다 쓰시면서 요거를 잘 포섭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례 문제는 어떠냐면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이 사례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과 법 규정 이 법 규정은 조문을 얘기하는 거죠. 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안에 대한 해석,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사례에 대해서 이런 법 규정을 포섭하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이론과 법 규정이 있는데 조문이고, 그쵸? 그거를 잘 사안에 포섭하고 적용해서 결론을 내야만 좋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답안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되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답안 쓰는 것 자체가 사례 문제가 차라리 그 약수령 있잖아요. 너 뭐에 대해서 써봐. 뭐 기판력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럼 기판력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쭉 쓰고 나오면 그걸로 끝인데 만약 기판력과 관련된 실제 어떤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는 굉장히 여기 어떻게 써야 되지? 되게 이제 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실제 어떻게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처음에. 또 뭐 제 동기 뭐들 마찬가지고 또 잘 쓰는 친구도 잘 쓰는데 또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은 또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제가 한 번은 열심히 이제 어떤 쟁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론, 판례, 학설, 그때 이제 헌법이었어요, 실은.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시험이 딱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쟁점이.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진짜, 이거 최소한 A는 받겠는데? 라고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슨 학점이냐면 D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F를 면한 D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수님 찾아가서 성적 이의를 하고 성적이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여쭤봤겠죠. 그랬더니만 딱 제 시험 답안지를 펼쳐놓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네는 사례에 대해서 이론과 법 규정에 대한 적시는 있었지만 포섭과 적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례가 있는데 이론, 법 규정 이런 거 다 써놓고 결론에 가서 나는 이래서 어떻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사례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포인트, 쟁점을 하나하나 이론이나 법 규정에 잘 녹아 들어가서 또는 믹스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온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론, 법 규정 그냥 적시만 해놓고 결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 풀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론이나 법 규정에 사안의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례 답안 작성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점이고, 역시나 실전은요, 많이 써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2차 시험에서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머리에 지식은 많지만 실제로 손으로 써본 연습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도 2차 시험 잘 볼 수 있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비법, 팁 하나만 얘기하면 진짜 답안 쓰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의 쟁점을 실제로 와서 그러니까 시험장의 어떤 환경처럼 와서 주어진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문제를 계속 풀고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채점 받고 강평 받고 그 내가 잘못된 부분 다시 고치고 이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요. 제 생각인데 한 달에 한 달 4주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8번만 하더라도 굉장한 실력의 향상이 있을 거고 답안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힘들어요. 처음에. 그걸 안 하려고 해. 왜냐면은 여러 가지 연습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그 법전이 그 시험장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그쵸? 예. 2차 시험에서는 이 시험용 법전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법전을 전혀 안 봐요. 심지어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법전을 안 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을 때는 교수님이 법전 안 들고 온 학생은 다 수업 나가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너는 전쟁터 나가는데 총알 없이 나가니? 이렇게 비유하면서 법전이 없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수험서 또는 이시훈 교수님의 어떤 교과서 또는 시중에 여러 교과서들이 있는데 그 교과서를 보는 이유도요. 결국은 이 법전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여러분 내용으로 곱씹어서 해석하고 그거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면 교과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는 부수적인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법전이 주가 돼서 한마디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처럼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여러분 상담이 왔을 때 이거는 어떤 사안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법전 한번 볼게요. 보고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겠는데요? 아니면 이거는 불법행위라서 이거는 위법할 소지가 있는데요? 이건 기판력에 저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강력한 무기는요, 법전이에요. 법전.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다 안 했어도 법전에 있는 조문이 어디 있는지, 이 쟁점이 몇 조에 있는지 여러분이 잘 뒤져서 그를 법 조문에 있는 문구를 여러분이 잘 그 답안지에 좀 이렇게 아는 척 하듯이 이게 적시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법전을 전혀 활용할 수 없으면 법전 제공해주고 지참해서 볼 수 있어도 전혀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전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할 때도 법전을 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지어 놓으면 여러분이 법전을 봤을 때 여러분 공부한 게 연상작용으로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전에도 핵심 노트 보면서 기억 안 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게 외우지만 법전을 여러분이 평소에 보시면서 그런 내용 연상작용이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법전만 딱 보면 딱 기억에 딱 떠오르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전에 있는 내용은 그 하나의 법문구예요. 그 법문구라서 여러분이 답안 채점 해보면요. 법학 전공자와 비법학 전공자들의 답안을 볼 때, 이 답안이 같은 내용이라도, 법적인
표현, 즉 정치하고 정교한 그런 문장으로 법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거와 같은 내용이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로 표현한 거는 이 뭐랄까요? 이 채점자의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상계라는 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서로 퉁치자, 뭐 쌤쌤하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수험생 중에는 상계라는 말이 입에 배지 않거나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상계한다라고 하는 표현 사람과 뭐 없던 걸로 친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는 같은 내용일지는 몰라도 이거는 이 답안을 채점할 때는 전혀 다른 그런 답안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법문구나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은 이게 문장을 좀 익히시고 그런 것들을 잘 답안지에 현출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힘든다 하더라도 법전을 있는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법전 되게 중요합니다. 법전에 있는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문학 판검에서 여기 제가 이제 조문과 개념을 더 플러스하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요 틀에 맞게끔만 정리를 해보세요. 민사소송법 한 70개 정도 되는 쟁점을, 중요 쟁점을, 요 쟁점은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조문은 어디에 몇 조가 있는지, 조문의 내용에 있어서 개념은 뭔지, 개념 간단하게 쓰면 되고, 처분권주의다, 그럼 처분권주의 내용이 뭔지, 변론주의다, 변론주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 쓰고, 학설 어떠어떠한지. 여러분, 학설이 왜 나온지 아세요? 어떤 쟁점이 있을 때 법 조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학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례도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쟁점,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무리 법전을 찾아봐도 법 조항을 찾아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A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또 B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야. 라고 또 다른 또 주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 주장들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 즉 권한이 있는 해석을 해주는으로써 종집을 찍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례 문제를 그냥 법전에 있는 조문 명확한 어떤 규정에 딱 의해서 몇 조,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를 내질 않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사안에 대한 포섭이나 적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학설과 판례가 반드시 제기되는 그런 지점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모의 시험으로 드린 문제가 4문제인데요. 다 4문제가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변리사 초시를 보신 분은 작년에 변리사 초시 본 문제를 왜 또 모의 시험을 냈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작년 59회 변리사 기출 냈던 문제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사법시험에서 냈던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53회 변리사, 2016년도 변리사 기출을 하나 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8회 변호사 시험 기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례 문제라는 게 이게 교수라고 해서 문제를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출제를 안 들어갔지만 출제 들어가셨던 친한 선배 교수님들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또 여쭤보기도 하는데 일단 들어갈 때 시중에 있는 변리사 학원에 있는 모의 시험이나 객관식 문제, 수험 문제를 다 수거해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수험서하고 다. 그래서 출제위원에게 줘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보면서 이 출제할 때 여기서 나온 문제는 되도록이면 배제해달라.
또는 똑같이 내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출제 시비가 이룰 수 있거든요. 어느 학원에서 모의 시험으로 또는 문제를 다뤘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출제 시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리사 시험을 볼 때도 이 시중에 변리사 학원에 있는 문제들을 다 수거해서 거기다가 비치해 놓고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만들 때 사례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점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그런 간단한 논점이보다는 여러 논점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논점이 또 이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논리적인 어떤 귀결이나 결론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상 그 출제 오류의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낼 때도요, 사례 문제를 그냥 맨 땅에서 그냥 그거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어떤 곳에서 가공하냐면 최근에 나온 보통 한 5년 정도 최근 5개년 그 대법원 판례 중에 요런 쟁점이나 논점을 갖고 있었던 판례 사안 있죠. 거기에 있는 사실관계를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공돼서 그거를 사례 문제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덜 출제 오류의 이제 그 확률을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뭐 문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의 시험에 있어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 보고 제가 이제 빨간 펜 선생처럼 여러분에게 문제 소재는 어떻게 적어라, 학설 판례는 어떻게 정리해라, 그 다음에 판례는 제일 중요한 핵심 문구 한두 줄이면 한두 줄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은지 제가 이제 요번 강의를 통해서 1회차, 2회차를 통해서 여러분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답안지 쓰지 않으셔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예, 강의 또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활용도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민사소송법 공부법하고 사례문제 답안 작성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배포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온라인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파일 첨부가 돼서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현장에서 강의할 것을 전제로 저는 이제 현장 이제 종이 배포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으신다라고 해서 아마 PDF로 아마 자료가 올라갈 거고요. PDF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공부법 또는 사례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가 많은 부분이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민법, 실체법에 대한 쟁점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자 대의소송 또는 채권자 취소소송, 그 다음에 민법에서의 일반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이 민사소송에서 필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법에 대한, 여러분 민법은 아마 1차에서 객관식 요구로만 공부를 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요번에 이제 2차 시험 끝나시면, 이제 초시생이라면, 이제 제시를 앞두고, 민법 내용 중에 민사소송법하고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쟁점들. 제가 말씀드린 채권자 대의소송, 채권자 취소소송,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런 정도의 쟁점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교과서를 통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민사 소송 공부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 있는 민법에 대한 실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법도 어렵겠죠. 이 절차를 다루는 학문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민법에 있는 중요 쟁점, 민사소송법과 필연적으로 같이 필수 불가분으로 얽혀 있는 그런 쟁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서 좀 정복을 해 두시라라고 얘기를 해 두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여러분. 실체법이 아닙니다. 실체법은 민법, 상법이 이제 실체법인데 보통은 뭐 보면은 여러분 실체법에서는 개별 쟁점에 여러분이 올인하셔서 그 쟁점만 파악하시면 다른 거 몰라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크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무효 취소 공부했는데 무효 취소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효 중단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뭐 영향을 주거나 그 민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뭐 민법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왜냐하면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쟁점이 있는데 서로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뭐죠? 절차법이에요. 절차라고 하는 건 뭐죠? 단계를 밟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to Z에 대한 단계를 밟는데 그 단계를 여러분이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민사소송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개별 논점을 여러분이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이 개별 논점이 이 민사소송 절차 어느 절차에 얽혀 있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지 여러분 전혀 감을 잡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또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개강할 때 첫 주에 해서 보통 길게 3주차, 보통 이제 1주, 2주, 3주인데요. 그러면 거의 10시간입니다. 3시간씩 강의하면. 뭐 10시간은 딱 아니겠지만 한 7, 8시간 정도 될 텐데 그 많은 주차, 즉 2주차에서 3주차의 그런 시간을 뭐에 할애를 하냐면 민사소송 절차 개요 파악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개별 쟁점도 중요하지만 이 개별 쟁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을 단계에서의 문제점이고 그 주소를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전체 큰 틀에서 이해하고 그 큰 틀 안에서도 뭐 세부 쟁점을 여러분들이 더 세분화시키고 더 여러분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절차 개요를 전혀 모르고는 이게 사상 누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나 또는 여기 뭐 학원에 계신 강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첫 시간에는 아마 절차에 대한 개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실 거고 강조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더 거기에 더 강조를 많이 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더 어렵다. 그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법전 활용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꼭 법전을 평소에 보세요. 만약 처분권주의다 그러면 203조 가서 이 처분권주의의 법 조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조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연상해서 어떤 그 이론이나 논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그 민사소송법을요. 법제처에 가면은 프린트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뽑으셔서 양이 많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필기 노트처럼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도 치고 줄도 치고 그 다음에 형광펜도 치면서 그 조문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 수험서 또는 여러분이 있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법전을 보실 때도 굉장히 이 법전 활용이 더 이제 더 활용하는데 더 많이 활용이 가능하고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법전은 그렇게 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례집 활용인데, 사례집은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기본서 통해서 이론이나 이런 내용을 알았지만 시험이 약술이 아니고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약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이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목차,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쓰면 끝이지만, 사례 문제는 한 단계 더 뎁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론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녹아내고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험 이번에 초시를 끝나면 1년이 남은 시간에 있어서 전반기 6개월, 후반기 이 6개월을 놓고, 전반기 6개월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넓게 하시고, 그쵸? 6개월 동안은. 그래서 넓게 넓게 두루두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후반기에는 사례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밀키트 같은 답안 노트를 만드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회독수를 누르면서 사례 문제를 계속 실전처럼 답안 쓰기를 해보시면 절대로 민사소송법 때문에 힘드시거나 꽈락할 일은 절대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꽈락을 맞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법은 제가 이제 여기, 그 파일에, 여러 내용들을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건데, 중요한 건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점에 맞는 분량을 할당해라. 이 부분.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10점짜리인데, 진짜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3장, 4장 쓴다고 해서 절대로 10점, 100점인데 그 이상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이 분량에 맞게 한쪽 반, 그렇죠? 20점짜리면 3쪽 이런 식으로 맞춰 쓰면 좋다라는 거고, 목차 구성이 중요한데, 목차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문학 판검에서 요거를 추가하는 정도의 목차를 구성하면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안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했는데 결론에 있어서 결론을 엉뚱하게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그 법원의 조치를 물어봤는데, 법원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청구를 기각할 거냐, 청구를 인용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랄까요, 위법하다, 적법하다, 그 여부를 엉뚱하게 답을 한다든지, 또는 이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하라라고 했는데 청구 기각한다, 청구 인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 결론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 그건 결국은 감점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잘 맞게 여러분이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변리사 시험 제가 최근 5개년 기출을 한번 봤습니다. 5개년 기출을 했는데요. 첫 시간에 1시간은 요 기출까지 해서 여러분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1시간은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사소송 절차 개요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도 쓰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시험에 이제 앞서서 여러분이 답안 강평이나 이제 답안 쓰기를 하셨다면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강의를 했을 텐데, 여러분 이제 답안도 안 쓰시고 보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초시보다는 다음 제시를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 기본 절차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이제 다음 2회차 때는 2시간 동안에는 요 모의 시험을 봤던 문제, 큰 네 문제에 대해서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5개년 기출 분석 이제 여러분 첨부된 파일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2022년 59회 기출서부터 해서 이제 2018년 55회 기출까지 해서 총 5개년을 이제 쭉 제가 이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보통 기본으로 주는 기본 큰 문제 설문이라고 해서 작은 문제로 보통 2문제 또는 3문제 이렇게 달려서 문제가 나오고요. 적게는 이제 뭐 8점에서 많게는 이제 20점짜리 점수로 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판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금 5개년인데도요. 거의 한 해 걸리지 않고 거의 매해 기판력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판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 대한 문제, 채권자 대의 소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동소송 또는 이제 소송 참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변호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은 민사소송 시험 자체가 이게 서로 이 평가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그 합격 점수나 여러 가지 로스쿨에서 받은 여러 가지 성적을 합산해서 로클럭이라고 해서 예비 이제 판사가 되는 그런 과정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검찰청에서 이제 검사 선발로 해서 검사 임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 전문가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서의 그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더 깊이가 있고 쟁점이 더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변리사 시험은 이 변리사 시험 자체의 특성이 그 지적 재산과 관련된 그 소송 대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그 이공계 변호사로서의 어떤 변리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내용만 이제 여러분이 습득하더라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나 이런 문제의 어떤 쟁점의 이런 깊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진짜 누가 봐도 변리사 시험은 나올 만한 게 나오는 것이지 진짜 어떤 구석텅이에서 그 수험생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별력도 줘야 되고 또 로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이제 강도 높게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70개 그 민사소송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 3개가 되는 정도의 중요한 그런 것만 여러분이 잘 정복하셔서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가 미리 확정돼 있어서 암기해 놓으면 전혀 문제 없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는 여러분 그 전제로서 민사소송 절차 개관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 절차법인데 여러분이 좀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에게 5개년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빈출 논점으로는 기판력이라든지 채권자 대의 소송, 항소심, 공동소송, 청구 병합, 당사자 사망도 꽤 나오고 있고요. 문서에 있어서는 형식적 증거력, 진정 성립. 그러니까 증거조사에서도 여러분 보면 증거조사에는 뭐랄까요? 증인 또는 그 다음에 당사자 신문, 그 다음에 검증, 그 다음에 서증,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증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변리사와 관련된 민사소송 쟁점으로는 서증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조사를 공부하실 때도 서증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별해서 공부하셔야지 이 5개에 대해서 증거조사니까 5개를 똑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시간을 할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 하면 아마 욕을 먹을 겁니다. 왜냐면 대학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내공을 쌓고 전문 지식을 쌓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령 있게 공부하면 되게 욕을 먹어요. 이렇게 요령 있게 공부하는 거나 또는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얕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욕을 먹지만, 이제 여러분은 수험생이잖아요. 변시 2차를 합격해야 될 학생인데 여러분한테 내공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업을 듣는 수험생의 눈높이, 니즈에 맞게 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내공을 쌓는다든지 뭐는 또 뭐 깊이를 심어준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는 당장 2차 시험을 통과하는 거고 2차 시험을 어떻게 하면 면가락 하지 않고 통과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실천적으로, 더 실효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수험 전략에 맞게 강의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를 통해서 쭉 강의를 이제 오랜 회차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쟁점 한 6, 70개 정도에 대한 강의, 즉 밀키트 만드는 그런 과정, 그 답안 노트 만드는 과정, 그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회차를 뭐 작은 회차로 해서, 적은 회차로 해서 여러분의 한번 강의를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나올 게 나온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올 게 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출 쟁점과 관련해서 기판력 부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판력은 매년 나왔기 때문에 뭐 올해 시험도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그거보다는 매년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판력은 여러 쟁점하고 얽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채권자 대의성 소송과 기판력, 중복 소송과 기판력, 그 다음에 뭐 제소금지와 기판력, 뭐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와의 관계, 뭐 여러 쟁점에서 진짜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기판력은 곳곳에 그 중요 쟁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판력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판력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기판력은 한자로요. 이미 기자, 판단 판자, 심력자를 씁니다. 이미 기자, 판단 판자, 심력자. 그럼 무슨 뜻이죠? 이미 판단받아서 생긴 힘. 이미 판단받았다? 어디서? 전 소송에서. 전 소송에서 이미 그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생긴 힘이 뒤늦게 제기된 후소에서 미치는 어떠한 영향력. 그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법에 보면 법률적인 용어는요.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한자를 잘 풀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개념이 그냥 와닿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판력을 맞다가 뭐 전소가 후소에서 어떻게 뭐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고 뭐 하는 통역력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보다는 기판력 한자를 한번 보세요. 취소 한자를 보세요. 소급, 추급 이런 말이 있는데 소급이라는 말, 추급이라는 말 한자를 한번 보세요. 소급이라는 말은 거슬러 올라갈 소자에 미칠 급자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로 올라가서 영향을 미친다. 그게 바로 소급입니다. 추급, 뒤따를 추자예요. 뒤따라가서 미래 또는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급 또는 추급 이런 말도 한자인데 한자를 잘 풀어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쉽게 개념을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고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한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소송과 관련해서도
그 뭐랄까요,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독립한 어떤 그 채권자의 권리를 볼 건지에 대해서 이런 학설 대립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항소심에서의 어떤 그 뭐 불이익 변경 금지나 뭐 2심의 범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소치하와 항소치하의 어떤 차이점, 요거는 이제 법조문을 잘 아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죠? 항소치와 항소치하.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 소송 참가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수당사자 소송과 공동소송은요, 솔직히 굉장히 정복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공동소송 또는 다수당사자 소송,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고 또는 이제, 뭐랄까요, 정복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제가 직접 핸드라이팅으로 이제, 정리한, 첨부 파일이 올라갈 텐데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정리했던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어떤 그 구분,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이해가 훨씬 쉬운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얼개나 그런 어떤 구분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다수당사자 소송 또는 공동소송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직접 쓴 첨부 파일 한번 보시면서 저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구의 병합 부분, 당사자 사망에 대한 부분. 당사자 사망이라는 건 실제 이제 여러분이 실제 소송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살아계셨는데 심리 들어가기 이제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했더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또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사망하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로서 뭐 소치하라든지 또는 이제 재소전 하회 이런 부분 실제 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판사님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유도하거나 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소치하나 소송상 하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소송에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취급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변리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변리사 하다 보면 이제 뭐 IP 침해와 관련해서 뭐 당사자 그 IP 침해자를 상대로 뭐 불법행위한 뭐 손해배상이든 뭐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소송상 하회 또는 뭐 재소전 하회를 통해서 하회를 했다, 어떻게 뭐 돈을 얼마 주고 이제 합의를 했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리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또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의 어떤 민사소송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쟁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쟁점이 자주 빈출되는지 또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이 뭐 잠깐이나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5개년 기출까지 해서 여러분 1교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린 민사소송 절차 개관을 좀 해드리고 이번 1회차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회차 수업에서는 이제 모의시험에서 제가 냈던 네 문제에 대해서 이론을 어떻게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답안으로 녹여낼지 그런 부분들을 실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